남산 뒤편 재래시장은 저녁이 되면 언제나 그랬듯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최태수 할아버지는 낡고 녹슨 리어카를 천천히 끌며 시장 골목을 돌아다녔죠. 이른의 나이에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할아버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오늘도 별로 없네. 태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떨어진 박스를 주워 리어카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마침 바람이 불자 종이 상자 하나가 길가로 날아갔죠. 태수 할아버지가 허리를 숙여 주우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급하게 후진하며 폐지를 밟고 지나갔어요. 차창이 내려가고 젊은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길 막지 마세요. 태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시장 상인들도 그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저 할아버지 또 왔네. 장사 방해만 하고.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면 진짜 비참하겠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태수 할아버지의 귀에 들려왔지만 그는 묵묵히 폐지를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태수 할아버지는 시장 근처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죠. 그곳에는 몇몇 노인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는 항상 바둑판 주변을 맴돌며 구경만 했어요. 그의 눈빛은 바둑판에 놓이는 돌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때때로 입술이 슬쩍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마치 다음 수를 예상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폐지 줍는 노인이 과거 바둑계에서 천재라 불렸던 인물이라는 사실을요. 30년 전 바둑계를 휩쓸던 촉망받는 기사였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사연으로 모든 것을 잃고 바둑을 떠나게 되었는지도 말입니다. 그날도 태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바둑 두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공원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한도윤 기사님이 오셨대. 세계 챔피언이 여기서 뭘 하신대? 방송 촬영이래. 아마추어들하고 이벤트 대국한다고. 태수 할아버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도윤은 32살의 나이로 이미 세계 바둑계를 평정한 인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공원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죠. 카메라 팀이 그의 뒤를 따랐고 진행자는 열정적으로 이벤트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도윤 기사님이 일반인들과의 대국을 통해 바둑의 매력을 알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용기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세계 챔피언과 대국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몇몇 아마추어 기사들이 용기를 내어 도전했고 도윤은 가볍게 그들을 이겼습니다. 도윤의 표정에는 지루함이 묻어났죠. 태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바둑판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바둑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연구했던 수들 손끝에서 전해지던 바둑돌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대국을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태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도 한 판 두어볼 수 있을까요? 태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태수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죠. 물론이죠, 할아버지. 특별히 한 수 놓아드릴게요.
카메라맨은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 생각하고 서둘러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도 이 대국이 역사적인 순간이 될 줄은 모르고 있었죠. 태수 할아버지가 검은 돌을 쥐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쥔 바둑돌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대국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웃으며 돌을 놓던 도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태수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고 그가 놓는 돌마다 공원에 모인 사람들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건 도대체 어떤 수지? 앞으로도 생각하기 힘든 수인데. 도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는 태수 할아버지가 놓는 수를 따라가기 위해 평소보다 오래 생각했지만 이미 형세는 기울어져 있었어요. 마치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항복의 의미로 바둑판에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세계 챔피언이 패지 줍는 노인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운이 좋으셨네요, 할아버지. 도윤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느낀 바둑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공원에서의 대국 장면은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담겨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패지 줍는 노인, 세계 챔피언 한도윤을 이기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사람들은 태수 할아버지의 신원에 대해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지? 전직 프로 기사인가? 어떻게 저런 실력을 갖추고 패지를 주우며 살았을까? 영상은 바둑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프로 기사들이 영상을 분석하며 태수 할아버지의 수법에 감탄했습니다. 그의 바둑은 현대 바둑의 정석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수법이 곳곳에 숨어 있었죠. 정미경은 자택에서 우연히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바둑계에서 존경받는 해설가로 활동하던 그녀는 영상 속 노인의 모습에 숨이 막혔어요. 설마 저 사람이 최태수?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녀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죠. 젊은 시절 바둑계의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천재 기사. 미경은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수 할아버지가 패지를 줍는다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최태수 씨. 태수 할아버지는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미경의 모습이 들어왔죠.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태수 할아버지는 바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미경 씨.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30년의 시간은 쉽게 메울 수 없는 간극이었습니다. 왜 바둑계를 떠났죠? 그때 갑자기 모습을 감추더니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과거의 쓰라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소. 그때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태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죠. 이제는 말해주세요. 모든 진실을요. 태수 할아버지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그는 국내 바둑대회 결승전에 올랐었죠. 상대는 그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장석훈이었습니다. 승자는 국제대회 출전권을 얻게 되어 있었어요. 대국 전날 밤 누군가가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대회 스폰서의 아들이었죠. 그는 태수에게 돈 뭉치를 내밀며 경기를 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태수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날 밤 늦게
석훈이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태수야, 내일 경기 네가 져주면 안 될까? 태수는 놀라서 석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석훈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우승하지 못하면 바둑을 그만둬야 해. 우리 아버지가. 태수는 고민 끝에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경기가 끝난 후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죠. 석훈은 태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며 바둑협회에 고발했습니다. 증거까지 날조되었어요. 태수는 바둑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미경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죠. 모든 것을 잃은 그는 고향을 떠나 방황했고 결국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미경은 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잘 몰랐던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만약 그때 태수의 말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의 편에 서주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이제라도 늦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미경의 말에 태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수 씨, 이번 주에 세계 바둑 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특별 초청 선수로 출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태수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큰 대회에 자신 같은 사람이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내가 어떻게,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해설위원이자 심판으로 참가합니다. 협회에 직접 건의해 볼게요. 한도윤과의 대국 영상이 이미 화제가 되었으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미경은 다음 날 바둑협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태수 할아버지를 추천했어요. 최태수 씨는 그냥 떠돌이 노인이 아닙니다. 과거 한국 바둑계를 이끌 천재였어요. 이제라도 그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협회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죠. 이 노인이 프로 기사도 아닌데 세계 대회에 출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회의장 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었어요. 바둑협회 부회장 장석훈이었죠. 그 사람은 승부 조작으로 바둑계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초청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장석훈의 단호한 발언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건 3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밝혀진 적이 없죠. 만약 최태수 씨가 정말 실력자라면 이번 기회에 그의 진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바둑협회는 인터넷을 통해 퍼진 여론과 언론의 관심에 밀려 태수 할아버지의 특별 초청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장석훈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었죠. 미경은 기쁜 마음으로 태수 할아버지에게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바둑대회 특별 초청 선수로 참가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초청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공식 바둑판에 서게 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이 바둑판에서 모든 걸 끝내야지. 태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런 태수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30년 전 바둑계를 휩쓸던 젊은 기사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뉴스는 폐지 줍는 노인의 바둑대회 출전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색적인 소식에 관심을 보였고 태수 할아버지가 과연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기대하기 시작했죠. 한도윤은 태수 할아버지의 바둑대회 출전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이 세계 대회에 특별 초청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죠. 그는 기자회견장에 서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습니다. 저는 실수했을 뿐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고 방송 촬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운이었겠죠. 다시 둔다면 제가 100번을 둬도 이길 겁니다. 기자들이 태수 할아버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도윤은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저 노인이 진짜 강한지 세계 대회에서 확인해 보죠. 아마 첫 경기에서 탈락할 겁니다. 이런 이벤트성 참가는 바둑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윤의 도발적인 발언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태수 할아버지와 도윤 사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고 대회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죠. 한편 태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마련해준 작은 숙소에서 그는 바둑 연구에 몰두했어요. 30년간 바둑을 두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수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최태수 씨, 첫 경기 상대는 러시아의 신예 기사입니다. 아직 젊지만 상당한 실력자죠.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시오. 바둑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니까. 대회 첫날 태수 할아버지는 소박한 차림으로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모두 정장이나 단정한 옷을 입은 것과 달리 그는 평소 입던 낡은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첫 경기는 예상보다 쉽게 흘러갔습니다. 러시아 선수는 태수 할아버지의 독특한 수법에 당황했고 중반까지 가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했어요. 관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도 태수 할아버지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강호, 일본의 베테랑 기사들을 연이어 꺾으며 준결승에 진출했죠. 바둑계는 태수 할아버지의 등장에 흥분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폐지 줍는 노인이 세계 최고의 기사들을 이기다니. 그의 바둑은 교과서적이지 않아. 마치 다른 차원에서 두는 것 같아. 장석훈은 태수 할아버지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침울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불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준결승전 태수 할아버지의 상대는 한국의 젊은 기대주였습니다.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되었지만 종반에 태수 할아버지의 승리로 끝났어요. 이제 결승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바로 세계 챔피언 한도윤이었죠. 대회 전날 밤 장석훈은 태수 할아버지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장석훈을 보자 잠시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이렇게 다시 볼 줄은 몰랐네, 태수야. 장석훈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태수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어요. 내일 경기에서 져주면 이 돈은 모두 자네 것이야. 충분히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태수 할아버지는 장석훈이 내민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아프게 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석훈,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군. 태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석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수야, 이번엔 달라. 네가 이기면 모든 게 밝혀질지도 몰라. 그건 너에게도 나에게도 좋을 게 없어. 태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 내일 경기에서 보자. 장석훈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태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그날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대회 당일 경기장은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과 세계 챔피언의 대결이라는 극적인 구도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중계 카메라가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도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태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를 통해 공원에서의 패배를 서력하고 싶었어요. 반면 태수 할아버지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경기가 단순한 승부가 아닌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었죠.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빠른 속도로 공격적인 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는 태수 할아버지를 압도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숨죽이며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았죠. 초반에는 도윤이 우세했습니다. 그의 현대적인 바둑 이론과 계산력이 빛을 발했어요. 하지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들을 내놓기 시작했죠. 이건 어떤 수지? 교과서에 없는 수법이야. 인간이 둘 수 있는 수가 아니야. 관중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경은 해설석에서 태수 할아버지의 수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조차도 설명하기 어려운 수들이었어요. 마치 바둑의 신이 내려와 돌을 놓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태수 할아버지의 수를 따라가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사용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죠. 이길 수 없다. 도윤의 머릿속에 절망적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이미 판세는 기울어져 있었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경기를 준비해온 것처럼 완벽한 수를 두어 나갔습니다. 결국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경기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30년 만에 느끼는 해방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할아버지는 도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태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졌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한 바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태수 할아버지는 세계 바둑대회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 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번졌어요. 우승 직후 태수 할아버지는 기자회견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를 향해 있었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 있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태수 선생님, 이번 우승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3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패지를 주우며 살았던 날들, 바둑을 그리워했던 밤들, 그리고 잃어버린 꿈들까지. 바둑은 인생과 같습니다. 한 수 한 수가 모여 전체를 이루죠. 저는 오랫동안 제 인생의 한 수를 잘못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수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네요.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의 과거, 그가 어떻게 패지 줍는 노인이 되었는지, 바둑계를 떠났던 이유까지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바둑계를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태수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떠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날 밀어냈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침묵을 깨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선생님을 밀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수 할아버지의 입에서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장석훈.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석훈을 향했어요. 장석훈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회견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승부 조작이라는 누명을 쓰고 바둑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누명을 씌운 사람이 바로 장석훈이었죠. 태수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과거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석훈의 부탁으로 경기를 저주었는지, 그리고 석훈이 어떻게 그것을 역이용해 자신을 배신했는지 모든 진실을 밝혔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시 장석훈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녹음 테이프를 간직해왔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마이크로 카세트를 꺼냈습니다. 미경이 그것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둑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네요. 이 폭로가 뉴스로 보도되자 바둑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둑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3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장석훈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고 태수 할아버지에게 씌워졌던 승부 조작 혐의는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우승 시상식에서 태수 할아버지는 트로피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승의 기쁨이 아닌 30년의 아픔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어요. 이제야 내 바둑이 끝났군. 태수 할아버지의 말에 미경은 따뜻한 손길로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윤도 다가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죠. 대회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태수 할아버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 방송사와 기업에서 광고와 출연 제안이 쏟아졌지만 그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바둑은 명예나 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미경은 태수 할아버지에게 바둑 학원을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태수 할아버지는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 태수 할아버지는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장석훈이 입원해 있었어요. 폭로 이후 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 앉아 있는 석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어요. 태수 할아버지가 들어오자 석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왔지? 날 더 비참하게 만들려고. 장석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태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병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 생각은 없어. 그저 오래된 친구를 보러 왔을 뿐이야. 석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태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날 용서할 수 있지? 난 내 인생을 망쳤어. 태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삶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30년이란 시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지.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모두 경험했어. 그리고 깨달았지.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장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태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오래된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태수 할아버지는 가을비가 씻어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 그는 진정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몇 달 후 태수 할아버지는 작은 바둑교실을 열었습니다. 태수의 바둑교실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공간에는 매일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바둑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둑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둑은 이기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중요해. 한 수 한 수 정성껏 두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찾아올 거야. 도윤도 가끔 태수 할아버지의 교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도윤은 태수 할아버지에게서 현대 바둑 이론으로는 배울 수 없는 깊이 있는 수를 배웠고, 태수 할아버지는 도윤에게 현대 바둑의 흐름을 배웠습니다. 어느 봄날, 태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공원의 바둑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폐지를 줍는 노인이 아닌 전설의 바둑 기사로 모두가 그를 알아보고 경의를 표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함께 바둑을 두고 싶어 했습니다. 공원 한편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저랑 한 판 두실래요? 태수 할아버지는 소년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는 바둑돌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 판 두지. 인생도 바둑도. 다 한 수 한 수 배우는 거니까. 태수 할아버지와 소년이 바둑을 두는 모습을 뒤로 공원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때 세상에 버려진 노인이었던 그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태수 할아버지의 삶은 마치 바둑판 위의 돌처럼 때로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소년과의 대국이 끝나고 태수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고 그의 마음도 그처럼 맑고 평온했어요. 인생의 모든 수를 두었고 이제는 그 수들이 만들어낸 전체 그림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둑은 끝나도 인생은 계속되는 거지. 태수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전설이 되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노인에서 세계 바둑 챔피언이 된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감동적인 여정으로 말이죠.